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요즘처럼 위로가 필요한 때가 또 있을까 싶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이혼 증가율, 노인 빈곤율 등이 1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고립과 소외로 인한 불안과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또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 고통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10대들은 입시교육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2030 세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좁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이 팍팍한 현실 속에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되죠. 나이가 들면 또 자식 뒷바라지에 또 노후 준비에 버겁긴 또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필요한 건 바로 위로이지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토닥이는 작은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 예술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특집 대세남 열린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순서로 제3강 예술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의 의미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음악과 그림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예술 작품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세남 열린 특강 시리즈 제3강 예술론,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의 의미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위로와 위안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엔 대세남 추석 특집 방송, 백석문화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우지희 교수, 또 대전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클래식 음악에 관한 글을 쓰고 알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백석문화대학교 우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올해는 예술의 어떤 승화의 힘을 찾고자 정신의학과 예술로 열심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작품과 또 예술가들의 삶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위안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예술계도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작년에는 공연장 폐쇄라는 힘든 시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 입장에서도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하고 싶었던 작품을 연습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음악은 음원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만 네. 직접 공연장에서 감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음악과 이렇게 음원을 통해서 듣는 음악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음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음원이 주는 그 시공간을 넘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오히려 이 팬데믹 시대에 또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예. 미술계는 어떻습니까, 관장님? 미술계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전 세계의 박물관들이 작년에 일시에 전부 다 이제 휴관을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갔던 문화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소중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은 그 대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시각 예술을 경험하는 시도들이 아주 이루어졌고요. 그 예. 결과로 올해는 이제 NFT와 같이 디지털 예술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어떤 경향까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군요. 미술계도. 네. 예. 그래서 사람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나 위기를 돌파해가는 어떤 상상력 같은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좀 예측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우리가 경험했던 오프라인, 그러니까는 기관이나 미술관에서의 전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둘이 어떻게 이제 융합될 것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공존 방식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미술 작품도 역시 직접 미술관에 가서 보는 직관이라고 해야 되죠. 예. 다른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디지털화된 것을 볼 때의 느낌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생명체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물체 자체를 봤을 때의 감정, 감각, 정서 모든 것들이 아주 오감, 뭐 그다음에 뭐 직관까지 통해서 오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디지털만 충분히 1년 동안 보다 보니 디지털 아닌 것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음악계 또 미술계 이 팬데믹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대중들을 같이 함께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공연장 가서 직접 음악을 듣거나 또 미술관에 가서 직접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더 간절해지네요, 사실은. 이런 간절함들이 사실 예술의 소중함들을 또 알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치 이거 뭐 비단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불안과 우울감 또 외로움 현대병이라고 해야 되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더 그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코로나 블루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과 같은 사람 작곡가를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 또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듯이 단순히 어떤 음악 작품이나 이제 미술 작품이나 이런 작품이 주는 의미를 넘어서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그 작곡가, 작가의 어떤 생애 이런 모습들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의 삶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가 없고 또 사람이 생명이 일단 유한하고 자연 앞에서는 되게 유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붙여보는데요. 그런 상처를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가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트라우마를 생겼을 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했을 때는 감정의 응어리가 생기고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채권자처럼 다시 돌아와서 본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아, 무섭네요, 채권자. 네, 라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예. 그래서 예술, 특히 시각예술에서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라고 공감을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마주하고 회피하지 않고 아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예술을 통해서 인지하고 말을 붙여주는 순간 그 상처가 굉장히 거대한 먹구름에서 아주 조그만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그림 한 점을 본다거나 무심코 들은 음악이 치유의 공감, 경험 이런 거를 좀 얻는다거나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뭐 그 사실은 예. 상처와 치유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작품과 또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좀 들어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음악을 한 곡 좀 소개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첫 곡으로 멘델스 존의 핑가레 동굴 서곡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예. 멘델스 존은 19세기 독일 작곡가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작곡가들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어릴 때부터 보였기 때문에 예. 제2의 모차르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작곡가입니다. 근데 멘델스 존은 음악에만 재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 특히 풍경화를 잘 그린 수채 화가였는데요. 예. 멘델스 존이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나서 그린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 섬세한 표현력이 예.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멘델스 존의 그 핑가레 동굴을 같이 들어보면 주상 전리와 같은 그런 거대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신비로운 동굴 속에서 예. 마치 우리가 그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그 파도가 점점 세져서 아주 거대한 그런 자연의 흐름을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치 그런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멘델스 존의 핑가레 동굴을 통해서 우리 청자들이 같이 음악과 미술을 연결해서 어떻게 듣고 또 자신이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멘델스 존의 핑가레 동굴 듣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델스존의 핑가레 동굴 앞부분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 이게 아쉽네요. 전체 곡을 다 들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짧게 앞부분만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마치 이제 풍경화가 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막 파도가 치는 장면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에는 음형이라고 그래서 따라라라라 이런 그 음형이 이게 사실은 파도가 이렇게 치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것이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폭되고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자연의 변화 이런 것은 사실 짧게 들었지만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이 맨델스존의 핑가레 동굴 음원을 찾아서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악을 먼저 들었고요. 이번에는 미술 작품을 하나 또 소개를 받아볼까요? 저는 이제 맨델스존의 핑가리 동굴을 들으면서 느꼈는데요. 아마 이것이 제가 다음에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아이웨이웨이의 오디세이와 상당히 통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커다란 진짜 망망대해로 가는 인간의 도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굴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동굴을 통과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어떤 다른 세계 혹은 플라톤이 말했듯이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볼 수 있었던 인간의 어떤 오해와 착각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징이 맨델스존도 그 음악에서 표현해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마찬가지로 시각미술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작품은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이 전시하고 있는 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과 15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아이웨이웨이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고요. 아이웨이웨이가 작가 이름입니까? 네,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미술에서 중국 작가로는 가장 유명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 전통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강한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현대 미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아이웨이웨이는 두 가지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현대 중국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럼 중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는데요. 좀 불편해하죠. 그래서 아이웨이웨이가 어떤 불편함을 주는 작가로 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중국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가장 유명하다는 어떤 이런 모순적인 것이 공존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대 예술가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마 잘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이 작품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웨이웨이는 질문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가장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6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집단적인 어려움을 전쟁, 폐허, 여정, 항해, 난민 캠프, 시위 이렇게 6가지 주제를 만들어내고요. 그 안에서 이것을 시각예술로 바꿔냅니다. 그런데 좀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각예술로 표현할 때 중국 한나라의 화상석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장면 또 우리가 또 많이 연상할 수 있는 이집트의 벽화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시각적인 형식을 고대 미술에서 또 찾아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직접 손으로 그려서 그 작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데이터화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의 작품의 데이터는 한 군데 모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 아이웨이웨이가 뉴욕에서
뉴욕 전체 도시에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작품을 데이터와 출력을 통해서 도시 전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냈고 예. 현재는 베를린에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미술관에서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 아, 그 작품이 이제 원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화된 자료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이 아주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6가지 주제, 전쟁, 폐허, 여정, 항해, 난민 캠프, 시위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매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지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역시 예술도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예. 어떤 21세기형 세상에 대한 인지, 지각 그리고 또 예술적인 체험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뭐 좀 라디오라서 작품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현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새로운 또 자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음악과 미술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맨델스존의 아까 핑가레 동굴도 이게 마치 이제 풍경화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아이웨이웨이의 이런 작품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영감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미술관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저 미술을 작품을 주제로 한 음악도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음악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오히려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연주자들 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이렇게 일반 관객들에게 알릴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연주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무대 뒤에 띄워서 그거를 보면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주회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청각과 시각의 결합.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시도를 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귀로만 듣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는 그 글자와 그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음악은 음이라고 하는 기표가 그 뜻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리고 그래서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클래식 연주자들은 더 이렇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시도로 이렇게 미술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또 이제 미술관에 갔을 때 거기서 또 음악회를 공연하고 그 어떤 작품의 주제나 또 거기서 의미하는 바를 뭔가 또 음악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뭐 네. 미술관에서도 음악회를 직접 연다거나 아니면은 미술관에 들어가면 또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작품을 보면서 더 감정이 이입이 되고 감정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런 느낌 경험들을 좀 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예술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총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지각하는 감각을 봤을 때 시각이 강렬한 것은 정보의 70%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나 청각이 놀라운 이유는 뇌의 발달의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청각이 더 먼저 시각보다 발전했다는 이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봤을 때 훨씬 더 근원적인 감각과 체험을 하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로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눈이 일단 있고 귀가 있고 코, 후각이 있고 미각. 이제 이 감각들이 사실 뇌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뭐 사실 미술, 음악이 분류된 게 뭐 17, 18세기 예술을 학문화하면서 분류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 하나를 발견하는 고 또 그것을 더 표현해내고 그것을 감상했을 때 예술이 본연의 어떤 총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 21세기의 어떤 저희의 예술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보고 듣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잖아요. 예. 그 본능을 자극하고 그 본능에
여러 가지 이제 욕구를 충만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미술과 음악의 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두 번째 곡을 또 소개를 듣고 저희가 감상을 짧게나마 좀 해볼까요? 네, 다음 두 번째 곡은 너무나 잘 아는 곡인데요. 네, 드뷔시 작품의 달빛입니다. 예. 사실 이 곡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곡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달빛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아마 드뷔시만큼 잘 표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달빛이라는 곡은 그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라고 하는 원래 모음곡은 춤곡을 모아놨다 해서 모음곡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네 개의 춤곡 중에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다른 곡에 비해서 이 달빛은 춤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정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드뷔시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 단순히 베르가모 지역에 본인이 여행했던 추억을 떠올려서만 이 곡을 쓴 것이 아니라 상징주의 시인 베를렌의 달빛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고 그 시가 갖고 있는 몽환적인 느낌을 예. 드뷔시가 음악에 표현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어떤 서정성 이것이 다 결합해서 달빛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 네. 달을 연상하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달빛이 태양하고 가장 다른 점은 그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 바로 그 은은함이거든요. 따뜻함. 네, 예. 그 은은하게 흐르는 그 달빛의 느낌을 피아노 곡으로 표현한 곡이죠. 그럼 드뷔시의 달빛 잠깐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안이 고요해졌네요. 네. 예, 사실 이제 이 드뷔시의 달빛은 뭐 쇼팽의 야상곡 또 베토벤의 비창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대중적인 또 클래식 곡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드라마에서도 자주 예. 나오고요. 이렇게 연주자들도 앵콜곡이나 이렇게 쉽게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곡인데 연주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예, 우리가 듣기엔 편안하지만. 예. 네. 추석 때 이렇게 보름달을 연상하면서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은은한 달빛이 가슴속에 와서 이렇게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원래 그 베를렌의 시에서 그 내용이 달빛이 고요하고 슬프다. 예, 그런 시의 내용이 있고요. 예. 그 가면을 쓴 광대가 달빛과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그 흡수되는 그런 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말 가장 드뷔시 곡에서 잘 표현됐다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을 저희가 또 감상을 해볼까요? 예, 제가 지금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또 시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임재라는 분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눈물에 관한 것인데요. 눈물이요? 백곳에 비친 달 보며 울어버렸네. 우평 이화월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드뷔시 곡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슬픔, 눈물 같은 게 저절로 떠오르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슬플 때 울면 낫는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울지 마라, 참아라 하지만 눈에서 이 물이 이렇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은 이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응어리가 나오는 것처럼 치유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술 작품 중에서.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도 현대 작가입니까? 예, 세계적인 작가고요. 예.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해골이 제일 유명합니다. 예. 작품이에요. 예, 작품이 해골로 되게 유명하고 예. 뉴욕에서 그 낙서 화가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블랙 아티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just call me artist. 나를 그렇죠. 그냥 예술가라고 불러라. 예술가면 예술가지 거기에 왜 블랙이 붙나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의 가장 아픔들이 해골이란 형태로 나타났고 예. 그러면서도 가장 사랑을 받게 되는 이런 작가고요. 이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지금 현대 예술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의 뭐 800억, 1000억 대가 넘어가는 작품 하나에. 하나에.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인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때보다 인간의 극의 고통을 표현해내고 이겨낸 작품을 봤을 때는 예. 그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갈채를 보내는 이런 기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예술의 승화 기능, 어떤 고통을 해방시켰을 때 느껴진 해방기제라는 이름을 붙여보는데요. 예. 그래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한번 저희 미술관 트라우마 15분 전시회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전시가 진행 중에 있는 26일까지.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작품을 봤을 때 아마 좀 감상의 팁을 드린다면 누구나 다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인 우리 자신에게 해줄 말이 필요한데요. 예. 괜찮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이 작품을 보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가 날 때는 화를 표현하고 속상할 땐 속상한 걸 표현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을 한번 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어도 마음의 정화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이런 작품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독특한데요. 아름다운 걸 봐서 좋을 때도 있는데 아름다운 걸 보면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나 슬픈 그림을 봤을 때는 역으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대 20세기의 미술 중에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갈등을 무시, 회피,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했는데 20세기는
갈등을 마주함으로 해서 나의 갈등을 이겨내는 이런 작품이 어떤 장미셸 바스키아의 핵심적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요즘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힙합 정신하고도 같은 겁니다. 네. 예.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는 아픔을 직면하면서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작품들이 다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26일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요. 러시아 19세기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앞서 들었던 드뷔시의 달빛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서정적인 느낌을 든. 네, 그 이미지를 예. 그리려고 했다면 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본인이 직접 전시회를 가서 예. 그 전시회를 다 보면서 작품뿐만 아니라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동해가는 그 공간, 그 시간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작품이죠.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네, 네. 쓴 작품이죠. 무소르그스키가 전시회를 본 것은 러시아의 화가 빅토르 하르트만이 갑자기 이렇게 요절하게 됐는데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추모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예. 그 추모 전시회에 하르트만의 한 400여 개의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한 10개를 뽑아서 전람회의 그림이라고 하는 곡을 만들게 된 거죠. 예. 화가를 위한 헌정곡이네요. 일종의 헌정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러시아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세기가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 국가였던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그 주류에서 벗어나서 이런 러시아,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민족적인 요소나 민요, 춤 이런 것들을 음악에 삽입해서 작품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예. 네, 무소르그스키는 그런 면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 또 어떤 그림일까를 상상하는 것도 이 음악을 감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프롬나드라고 예. 이름이 산책이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예. 우리가 그림을 처음 보러 갔을 때 그 전시회를 첫 그림을 보게 될 때까지의 공간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공간적인 요소를 그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독특한 선율을 갖고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람회의 그림 중 첫 주제곡 프롬나드를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감상하는 게 상당히 좀 씩씩한데요. 네. 어떤 그림에 대한 기대감도 그 음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이 음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에 한 곡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이 키예프의 대문이라는 곡인데 네. 키예프의 대문은 그 작품 10개 중에서 맨 마지막 곡인데요. 굉장히 그 러시아적인 선율 같은 요소가 들어있어서 들었을 때 이국적이면서도 가장 장엄한 음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하르트만이 상상 속에서 그린 대문인데요. 그 러시아적인 어떤 둥근 지붕, 뭐 뾰족한 탑, 이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멋지게 그려져 있는 곡인데 그거를 무소르스키가 장엄하게 표현을 잘했죠. 그 그림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냈을까? 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람회의 그림 키예프의 대문 아쉽지만 다 듣진 못했습니다만 좀 들어봤습니다. 관장님, 이게 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람회의 그림 미술가 화가들에게도 이 곡은 상당히 뭐 많은 또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듣고 또 교수님의 설명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면 예. 그 나라의 민족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러시아스럽다라는 걸 느껴졌는데요.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그림일까라는 게 대충 이게 상상이 되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러시아스럽다면 한국은 무엇일 때 가장 한국스러울까? 그리고 그것을 미술에서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곡을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예.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한국 사람스러운 것은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가족이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뭐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도 가족 간의 가족이다. 갈등들은 많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정신의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엄마와의 갈등, 아버지와의 갈등,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말해낼 정도로 예. 가장 컴플렉스의 시작이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그 유교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기도 그렇죠. 한 것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말을 해내자면 가족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런 뭐 의미에서 마지막 작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박혜수 작가의 Perfect Family가 완벽한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완벽한 가족이 있나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사실은 반어법 같은데요. 예.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Perfect Family라고 하는 완벽한 가족이 되어드린다라는 가상의 회사를 예. 차린 작품입니다. 음흠. 그래서
가족에 불만이 있는 사람, 예. 이제 가족을 구입할 수 있는 대행 업체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그 홈페이지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족은 이게 아니야. 예. 이런 대행 가족을 이제 신청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과연 가족이라는 게 뭘까? 그다음에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원했을까? 혹은 내가 좋은 엄마인가? 내가 좋은 아빠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예. 근데 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독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예. 분들이 또 만나서 반가운 부모님, 또 만나서 갈등하는 가족이 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유독 본인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것이 우리다, 이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게 가족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팬데믹에서는 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녁 있는 삶이 생긴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가족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것은 없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족은 있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더 의미 있는 뭐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에 뭐 세상에는 수많은 음악가와 또 화가도 있고요,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게 추천해 주신 세계의 음악 또 세계의 미술 작품을 이렇게 감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마음의 안정, 치유를 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또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다 좀 나은 삶, 풍요로운 삶.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술의 저변이 많이 좀 확대돼야 될 텐데 지역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뭐 이런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많은 것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예술의 문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 저변의 확대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 취향은 10대에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그 어릴 때 음악을 어떤 것을 듣느냐가 거의 이제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사실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이제 취향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 교육에 있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어릴 때부터 정말 필요한 음악들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면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꼭 클래식이 아니어도 뭐 우리나라 음악 국악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클래식 음악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정서적인 여러 가지 큰 힘이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도 더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도 본인이 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문학, 뭐 이렇게 미술 또 이렇게 다른 예술 전반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본인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제 작품에 반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가 클래식 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콘서트 홀이 있으면 다양하게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 네. 시민들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간에는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해 가면서 정교하게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영상 관련된 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또 일반인들하고도 더 가깝게 다가갈 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저변 확대의 노력이 좀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미술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술이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선물하는 감상의 시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안 아껴주면 누가 아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예술이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미술 작품 감상하면서 늘 이제 강박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기 전에 작품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고 작가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작품 감상법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치유의 순간은 지식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지식화, 그러니까 뭐든지 정보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이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잘 못 들여다볼 때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나한테 그냥 선물해 줘야지. 떠오르는 자기의 느낌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술을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감정으로 그냥 느껴라. 예. 떠오르는 것들을 잘 포착하는 것.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과 또 대중들의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주로 음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끝곡은 관장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고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어서요. 예. 참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김동률의 팬입니다. 김동률의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귀향이라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하고도 잘 맞는 그런 선곡이네요. 김동률의 귀향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사남 열린 특강 시리즈 제3강 예술론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의 의미를 주제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실용음악학부의 오지희 교수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의 선승혜 관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동률의 귀향 들으면서 5시엔 대사남 추석 특집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